치열한 접전 끝에 0.8%포인트 득표 차이로 제20대 대통령의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대선 결과를 통해 본 민심의 의미부터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밤새 치열한 접전 끝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나왔는데 지금 최소 득표차로 당선이 됐거든요. 네. 이 득표율에 담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1% 미만 24만 표 차, 그러니까 역대 최소 아니겠습니까? 예. 그야말로 극초박빙인데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면 두 후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협치해서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라라는 어떤 국민의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본다면 두 후보다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예. 그리고 지역별, 세대별로 심지어 남녀, 성별로 이렇게 분열이 극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열을 아픔, 이 고를 채워 나가야 된다라는 더 뼈아픈 질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선 레이스 시작부터 끝까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대장동 대선이다 이런 네. 수식어가 계속해서 붙어 다녔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 요인 아무래도 정권 교체 여론이 그만큼 컸던 걸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가 각인된 게 아시다시피 조국 사태 때였습니다. 네. 예. 그때부터 이른바 수윤 갈등으로 계속 검찰과 정부가 갈등을 심화되면서 윤석열의 이름이 점점 부각됐고 이후에 또 지속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이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그야말로 문재인 심판론이 그게 달하면서 심판하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윤석열이 부각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극초박빙이라 하지만은 예. 결국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결국 그 기저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승리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엔 정권 교체를 선택한 유권자가 더 많았다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당선 인사도 보고 오셨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 이렇게 네.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초접전을 벌였던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제 승복하면서 책임은 오로지 저에게 있고 또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했는데 네. 두 분 모두 협치, 화합을 강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들 양쪽 두 후보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 통합, 협치, 화합 이런 얘기인데요. 예. 당장 이제 국회에서 뭔가를 인사청문회를 하든 국정 운영을 하려면 딱 걸리는 게 의석수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야당 국민힘은 지금 110석이고 예. 네. 지금 여당은 172석인데 범여권까지 합하면은 180석, 그러니까 70석 정도가 부족하죠. 이런 상태에서는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이제 당선인이죠. 예. 여야 협치, 나아가서 국민들에 대한 대통합의 첫 번째 방점을 둬야 상당히 힘든 국정 운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상 180석에 이르는 거대 야당, 이제 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거대 야당의 동의가 없다면 예. 이제 윤 당선인이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실현시키기 위한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여소야대 지금 상황에서 임기 절반을 보내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국민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이제 말하기 때문에 통합이 처음 나타나는 게 탕평 인사로 증거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당장 이번에는 이제 인수위 이 위원들 10여 명 위원과 150명 내지 20여 명에 달하는 인수위 멤버들을 보면 이거 탕평을 하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4월 말 하면 할 첫 조각이죠. 예. 그럼 첫 조각 장관들을 임명하면 이제 인사청문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부터 막히면은 그야말로 힘들어집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 내일부터라도 보이지 않는 협치를 아주 강도 높게 여야 간에 해야 될 그런 과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또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가졌다고 전해졌는데 어떤 대화들이 오갔을까요?
일단 뭐 덕담을 해서 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의 갈등이라든가 치유해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덕담이긴 하지만은 사실 그 내부에는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 담겨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의도하지 했던 안 했던 간에 이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분열이 좀 심화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윤석열 새로운 당선자가 해결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도 많은 가르침을 달라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그 이후로 많은 보이지 않는 알게 모르게 소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과정에서 상당히 양측이 한때 감정이 격화된 때도 있었지만 사실 두 후보는 그렇게 낯설지 않은 낯익은 관계이기 때문에 잘만 풀어가면 원만한 권력 이동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해봅니다. 예. 탕평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 인수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이제 단일화를 통해서 공동 정부를 약속을 했던 이제 안철수 대표의 역할도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어떤 걸까요? 지금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저는 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본인은 이제 행정 경험을 한번 쌓고 싶다라는 그런 암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재로서는 이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만은 그 이후로도 이제 충무총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설령 인수위원장을 하지 않더라도 인수위원들 10여 명의 핵심 위원들과 나머지 이제 멤버들을 짜는데 안철수 후보가 깊이 서로 상호간에 의논하는 것은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가야 또 초기에 국민의힘 내부가 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겠죠. 거기도 또 하나의 이제 과제가 있다면 이준석 대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삼두마차는 안철수, 이준석 그 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 명이 잘 조율을 거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삐걱거리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더구나 서로 박빙으로 승부를 봤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세 사람도 긴밀한 호흡, 화해를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안철수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과거의 앙금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좀 털고 새로운 미래 국정을 위해서 화합하는 문제가 상당히 좀 보이지 않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사실 윤 당선인 영선의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도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뭐 빚진 것이 없다 이런 점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의도의 문법도 셈법도 모른다라고도 언급을 했고요. 사실 그렇게 표현했던 만큼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아까도 탕평 인사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는데 역대 대통령과는 조금 다른 과감한 선택, 과감한 인사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평론을 하는 사람이거나 전문가나 정치를 한 사람들은 영선 출신의 대통령 많이 걱정을 합니다. 우려를 하고.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기대를 합니다. 여의도 문법이 익숙하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여의도에서 국회의원을 하긴 했지만 국민들이 더 많은 기대를 했던 거는 그만큼 시효라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도 본인 검찰을 그만둔 지 1년 대권도 선언한 지 한 9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빚이 없다. 채무가 적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쪽이라든지 호남에서라든지 혹은 전문가 그룹 혹은 검찰 그룹 다양한 그룹에서 이번에 캠페인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적재적소에 쓴다면은 그런 영선 국회의원, 영선 당선자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이번 대선이 또 아무래도 배우자 리스크가 컸던 만큼 이제 배우자인 김건희 씨 행보도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영부인 호칭, 청와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김건희 씨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배우자 시절하고 당선인 배우자 되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의 아마 행동 거지도 다를 거고 또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우선 김건희 씨의 행동 반경은 서서히 조금씩 더 확대 갈 거라고 보고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경선 과정에서 많은 또 불미스러운 또 의혹이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영부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만약에 국민을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을까. 특히 본인이 이제 관심 영역인 문화예술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리 없이 뒷받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 지금 선진국가에서는 영부인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외계층, 이제 영부인, 아동이라든지 미혼모라든지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데 좀 더 힘을 쏟는다면 뭐 얼마든지 지금 필요하고 또 저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편 이재명 후보의 향후 어떤 정치적 행보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소 득표 차이로 패배를 한 만큼 지금 초박빙 승부로 이끌어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민주당의 새로운 구심점으로서 앞으로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의외로 사실 선전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만 하더라도 지난 4월 7일 재보선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20% 가까이로 졌습니다. 이번은 5%로 좁혔거든요. 그리고 영남이나 호남이나 전반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특히 충청도에서도 세종시에서는 또 자신이 좀 우세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당내 비주류였지 않습니까? 이제 비주류가 새롭게 중심 역할을 오지 않을까. 또 반대로 그 전에 중심 역할을 했던 이른바 586 운동권 중심 세력이 상당히 좀 위축되고 좀 사이드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이제는 쇄신 바람이 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쇄신의 바람이 분다면 그 바람의 방향은 운동권 중심 세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때 민주당의 586 운동권 용태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좀 쇄신 바람이 민주당 내에 세게 좀 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쇄신의 바람이 이제 부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해주셨는데 지금 선거를 놓고 이제 이 패배의 책임을 또 어떤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내부에서 또 그런 완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후보의 그런 책임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대선 이후에 제2의 명락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과 이낙연의 또 다른 갈등, 당권을 놓고 결등을 겪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워낙 초박빙이고 이재명 후보가 선전한 데다가 또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 이제 당선에 떨어졌던 분이죠. 막판에 상당히 같이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도왔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의 갈등이 아니라 두 사람이 화합, 콤비를 어느 정도 맞추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당이 새롭게 민주당이 쇄신하느냐. 그리고 바로 취임식 이후에 한 달 남짓,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정도 남아있는 지방선거에 그래서 다시 재기를 하느냐 아니면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민주당이 빠지느냐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의 어떤 관계학 이 부분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유심히 아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야가 불과 석 달 뒤면 이제 6일 지방선거에서 재격돌하게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쇄신 바람이 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보통 앞선 경향을 보면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번 대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하면 당분간 길게 보면 1년 정도는 그 새로운 대통령을 밀어주자라는 분위기 때문에 그 전후에 있었던 선거는 계속 여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 4년 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사실 압승을 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반발심,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데다가 지난번 지방선거에 대한 반작용까지 합쳐지면 상당히 국민의힘 바람이 세게 몰아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매우 힘든 지방선거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더더욱 민주당이 과감한 쇄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 두 후보가 손을 잡고 민주당을 완전히 새롭게 황골 탈퇴한다면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자중질환에 빠지고 이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처하고 이후로 빠른 속도로 정계 개편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